자,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 아마 화요일 날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들으시면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네요. 자, 반가로 4번 독립세와 부가세 요것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되는 거죠? 취득세가 부과돼요. 이때 이 부동산이라는 취득 행위가 있게 되면,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게 되면 그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취득세예요. 근데 여러분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뭐에서?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요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목적세와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이 두 놈을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뭐에서? 법률에 의해서 뭘 내면?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취득세에 대해서 10% 상당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셔야 되고, 그 취득세에 대해서 20% 상당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된다.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재산세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냐면 지방교육세로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법에서 요 종합부동산세 20% 상당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내고 싶어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라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에 이 양도소득세가 내게 되면은 이때는 그 혹시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 소득세 10% 상당액을 제가 아까 2교시 때 말씀드렸죠.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요. 항상 이걸 알아두셨나요? 뭐가 있는 곳엔? 소득세가 있는 곳엔 소득세 10% 상당액만큼을 한 번 더 뭐로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렇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라는 납세 의무자는 이 취득세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는 걸 이걸 바로 뭐라냐면 요거를 부가세라 그러는 거고요. 이때에 이 개별적인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걸 뭐라 하냐면 독립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독립세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거고 부가세가 뭐다, 여러분?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부가세의 종류에다 초점을 더 맞추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역시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최근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낸다? 농어촌 특별세다. 근데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득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득세 10% 상당액을 뭐로 내지만 지방소득세를 냈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얘가 부가세였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과세 방식을 바뀌면서 얘를 독립세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세가 있는 것은 10% 상당을 한 번 더 뭐로 내는데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는 부가세로 구분하지 않고 뭐로 구분한다? 독립세로 구분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 2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죠. 소득세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온다? 10%를.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얘는 부가세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쫓아온다? 독립세로 쫓아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거기 부가세는 이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 독립된 세원 없이, 밑줄 없이가 중요한가? 없이
독립된 세원이 있으면 독립세를 부과하는 건데 독립된 세원이 있다 보다 보니까 없다 보다 보니까 이미 과세된 다른 본세, 여기서 다른 본세는 바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말하는 거,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거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밑줄 이중과세 밑줄. 그래서 이 부가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이중과세. 원래 세법상은 여러분 이중과세는 금지입니다. 금지가 원칙이에요. 즉 똑같은 대상이 돼서 세금을 두 번 때려라, 두 번 때리지 마라. 세목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다 여러분? 이중과세 금지인데 요 부가세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의 무슨 규정이야? 예외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써있어? 예외적인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국세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뭐? 지방교육세. 여기서 밑줄 농어촌 특별세 밑줄 하나, 지방교육세 밑줄. 그리고 교육세도 역시 부가세에 해당하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세까지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부가세라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라는 것만 체킹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 났죠. 세원이란 말이 나왔네. 세원이란 말 잠깐 알아둡시다. 세원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을 말해요. 한마디로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 세금을 때리면 그 세금을 때리는 뭐가 있어야 돼? 대상자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란다 여러분? 세원이랍니다. 그래서 세원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 객체. 누굴 때려? 그럼 때리는 그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과세하는 성격의 예외적인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부가세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독립세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원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소득이에요 여러분. 소득.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있죠. 또 행위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는 수없이 많은데 이때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 등록면세. 그래서 얘들은 딱 부과되는 객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요건 알고 갑시다 여러분. 자,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은,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금액, 벌어들인 금액.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총수익 금액이 그냥 맨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내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중개수수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럼 중개수수료는 뭐가 되는 거고? 총수익 금액. 근데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업장이라는 사업장이 있으니까 임차를 해야 되겠죠. 임차료는 비용이 나가죠. 그런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주류업을 한다. 그러면 주류나 술을 팔면은 그 술을 판 대가는 뭐가 되는 거고? 총수익 금액. 근데 그 술을 팔기 위해서 내가 뭘 갖다 놔야 돼, 여러분? 술을 갖다 놔야 되잖아. 그게 재고가 되는 거죠. 그 재고라는 술을 갖다 놓기 위한 비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 여기다가 또 뭘 해야 돼? 종업원 등을 또 둬야 되겠죠. 그 종업원을 당연히 돈을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뭐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뭘 한다? 세법상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득은 우리 납세문제에서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이 부과돼 세금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하는 거죠.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네. 어떻게 하는가? 총 수익 금액을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는가? 늘리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가장 매력 있는 직종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재고 부담이 없죠. 근데 주류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수를 갖다 놔야 되죠. 내가 의류업을 해. 의류를 판매하는 거야. 동대문에서. 그러면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하려면 일단은 팔기가 뭐를 갖다 놔야 돼? 의류, 옷을 갖다 놔야 재고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소위 말한. 그쪽 이걸 파는 거죠. 이게 안 팔려면 뭐로 남는가? 재고로 남는 거죠. 환장하는 거. 근데 공인중개사업은 가장 큰 매력이 뭐가 없어? 재고는 없어. 재고는. 왜? 서비스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정말 진입도 편하지만 퇴출도 쉽게 나올 수 있죠. 들어가는 것도 쉬워. 나오기도 쉬워. 왜?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 사업자는 항상 무슨 부담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재고 부담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뭘 하려면 물건을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이게 다 팔려면 괜찮은데 분명히 물건이 다 안 팔려. 공인중개사는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서 중개 수수료 받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고? 초유수익금액. 여기다가 내가 임차 사업장 두고 있으니까 임차료 나가겠죠. 물론 자가 사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차 사업장이죠.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또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을 쓰면은 인건비 나가죠. 필요경비죠. 그러면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할 여지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어디 간에 회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뭐 하거나 그러나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요거는 어려워요. 줄이는 방법은. 왜 어렵냐면 나의 수입은 상대방이 뭐니까? 비용, 지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를 내는 것처럼 선생은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일정 기간 지나가면 뭘 받아요, 여러분? 강사료를 강의료를 받겠죠. 그러면 강의료는 저의 뭐가 되는 거야? 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학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지출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걸 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내가 학원에서 받은 돈을 뭐 하는 거야? 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만 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학원도 빼야 되죠. 학원은 나한테 필요경비 인건비를 주면서 당연히 그 강사료는 거에 대해 뭐를 빼고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걸 우리 아까 뭐랬어, 여러분? 원천징수. 그게 다 보고된단 말이야. 그 다음 달 10일 날에. 그래서 이미 학원에선 보고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근데 나는 나중에 연말 신고할 때 이걸 빼버리면은 나는 상호 크로스 체크가 어떻게 하는가?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어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쉽죠. 최종 소비자. 즉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서 썼어. 근데 그 사람은 실제 수요자, 투자자야.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내나 안 내나, 여러분한테 세금 계산을 받으나 안 받으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바로 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이렇게, 자, 제가 아까 뭐이나 일요일날 심심할 때 조금 시간 날 때 테크노마트 가요. 그래서 물건 막 구해요. 아, 정말 재밌어요.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은 너무 재밌어. 저는 특히 가전제품에서 TV 이쪽 홈시어터 쪽에 좀 자주 가요. 그냥 모니터가 이따만하죠? 극장 분위기 나잖아. 거기다 카브들에 이렇게 돼갖고 말이야. 거기다 홈시어터 같이 놓으면 막 우퍼 깔아놓고 뭐 사운드 빨면 극장 분위기가 똑같잖아. 막 그냥 죄송합니다. 자, 저는 돈을 벌면은 단독 주택을 사면 저는 분명히 지하실 하나 만들 거예요. 지하실은 내 사무실을 하면서 홈시어터 하나 깔아놓고 싶어. 그래갖고 좀 언제든지 내가 강의 끝내고 저녁에 가서 언제든지 다 보고 싶어. 홈시어터 다 뜨면. 야, 말 달린다. 너무 좋아.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얼마에 물어봐요? 아, 요거 홈시어터까지 한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보세 다른 거 스피커 외장 외국 것 좀 하면 한 2천만 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씨, 2천만 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가격만 알고 오죠. 그래서 자주 가.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팔 때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 제가 가격이 얼마 물어보면 그 사업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현찰로 결제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 결제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자는 당연히 뭐라고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몇 프로 차이가 있대요? 10% 차이가 있대요. 그 10%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간접세가 부가가치세 등을 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뭘 하면은 현금 결제를 하면은 내가 너한테 부가가치 10%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10% 디스카운트 대신 자기는 왜 그거를 소득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누락시키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장 가갖고 현금 결제하면 사업 결제 신분이 싹 미소를 띠지만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카드로 가버리면 아씨 또 수수료 깨지고 소득세 포착되고 짜증 나네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뭘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총수익 금액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강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자, 부동산을 제가 취득할 때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거 이제. 예. 그럼 부동산을 내가 얼마 취득했어요, 여러분? 3억 원의 경락을 받았어. 시세가 5억짜리인데 3억 원의 경락을 받아서 잘했네. 자, 그래서 취득하니까 기본적으로 뭘 냈어요, 여기서? 취득세.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다면 뭐가? 등록면허세. 그러다가 이걸 보유하면서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뭐가 부과되냐면 보유세가 부과돼요. 보유세가 뭐예요, 여러분? 제지종이라는 놈이 쫓아와요. 단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얘는 모든 재산을 갖고 있으면 모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내지만 재산세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해서 다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 종부세는 앞에 이 말이 반드시 붙어요. 누구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내가 내고 싶어도 못 내. 오로지 누구만 내는 거니까? 부동산을 소유하는 모든 소유자는 뭘 내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지만 그 재산세를 낸 부동산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서 고액의 부동산주로 봐서 뭐가 다시 부과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거죠. 매매가 거래를 하거나 임대차. 그러니까 이 재산세를 내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이 주된 고객이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분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뭘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재산이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뭘 내고 있다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을 맡겨라. 난 정말 누가 종부세 내는 분이 내 인생 좀 걷어가 줬으면 좋겠어. 하씨. 예전에 뭐 학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이 계셔갖고 고쌤하고 저하고 양둘이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가세요 그랬어요. 고생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야. 누구만 내? 종합부동산은 누구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그분하고는 정말 인생을 맡겨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파트너를 만날 때는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아야 돼? 아니야, 건강하지 않아도 돼. 꼭 건강한 것만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뭐는 내고 있어야 돼? 요거를 내고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진단서 끊어봐야 돼.
그래서 각종 병이 있는 점들을 반드시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내고 있는지 종부세 납부 영수증 갖고 오래 돼. 뭐 잘 빠져야 된다, 뭐 얼굴이 이뻐,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3일이면 끝이야. 스키야.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적을 달성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세만큼 올라서. 그래서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이제 여러분? 처분하네. 그래서 얼마에 처분하냐? 5억 원에 처분하는 거죠. 그럼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 여러분? 양도소득. 이게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야.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 재지종. 처분한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 여러분? 양도소득. 이거 공부하는 거야, 부동산 세법은. 이 중에서 3대 조세라면 취득 단계에서 뭐가 대장이고?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뭐가 대장이고? 재산세. 처분 단계에서 뭐가? 그 얘들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요 세 놈이 맨이란 얘기야. 요걸 먼저 잡아놓으면 최소한 11개에서 10개에서 11개는 깔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잡다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놈은 양도, 부동산을 뭐 하면서? 써져 있어. 뭐 하면서? 양도하면서 발생한 뭐야? 소득이죠.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뭐랬어요, 여러분? 총수익 금액에서 뭘 뺀 거다? 필요 경비.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총수익 금액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뭐해서? 양도해서 들어온 금액이 바로 이게 뭐가 되는가? 총수익 금액. 이게 소위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양도가액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을 양도를 해서 모은 금액이야? 들어온 금액이야. 그럼 내가 이 5억 원이 내가 다 발생한 소득이냐? 아니다는 얘기야, 여러분. 반드시 뭘 빼야 되는가? 필요경비. 여기서 필요경비는 뭐야? 3억 원. 내가 돈 주고 3억 주고 샀죠. 그러면 내가 결론. 양도소득세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을 얼마 주고 샀어? 3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어? 그럼 요때 발생한 차이. 이걸 우리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 차익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이해하세요? 요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 실현된 뭐로 보는가? 소득으로 봐서 부과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차익 얼마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가액은 5억 원이에요,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취득할 때는 얼마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3억 원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보유세도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양도소득세 주의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5억 원이 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취득가 얼마 3억 원 등을 뺀 뭐 양도 차익 얼마에 대해서만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최소한 몇 가지를 여러분은 얘기해 줘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여러분 최소한 몇 개의 금액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양도가액 하나, 그 다음에 뭐 취득가 이 두 가액을 주어줘야 되죠. 그래서 차익이 얼마 나온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나 얼마 주고 샀니만 물어보면 돼. 얼마 주고 샀어? 그럼 3억 주고 샀다. 그럼 3억 원에서만 취득세 내면 되는 거야. 6월 1일 너 그 재산가액이 얼마야? 그럼 4억 원이야 지금 시세가. 그러면 여기서 세법상 과세되는 가액 4억 원을 잡아놓고 이제 이 4억 원에서 뭐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재지정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뭐는 양도세는 양도도 얼마 팔았니? 5억 원에 팔았어. 그럼 5억 원에서 다 과세되는가?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치는 사람이 계세요.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니다고. 양도세는 양도리나 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뭐가 되는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기본이 양도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내가 3억 원의 경락을 받았어. 그래서 단기간 내에 얘가 시세가 올라서 얼마에 5억 원에 팔았어.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뭘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 근데 5억 원에 대해서 내는 거야? 2억 원에서 내는 거야? 2억 원에서 내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끔가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 말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교수님 제가 이번에 5억 원에 부동산 팔았거든요.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대충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뭘 제시해 줘야 돼요? 취득 가액을 얘기해 줘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당연히 5억 원에 파셨어요.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취득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물어볼 수밖에 저는 없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거냐고 대충만 얘기해 달래. 대충 얘기하려면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죠,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동산을 매매 중개했어. 그럼 매도자한테 여러분 뭐 해야 되는가? 양도소득세 얘기했겠죠. 그럼 당연히 그 고객은 매도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면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되는가? 이 두 가액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얼마 주고 샀지만 3억 주고 샀지만 나는 시세대로 다 주고 얼마 주고 샀냐? 5억 주고 다 샀어. 나는 취득할 때 3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여러분? 5억. 그럼 나는 얼마 팔았어? 그럼 생각해봐. 얼마 주고 사서? 5억 주고 사서 5억 원에 팔니까 당연히 양도차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 양도세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분은 그래도 양호하다? 나는 6억 주고 샀다?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6억 주고 샀죠. 근데 내가 은행에 대출금 못 갚았어. 은행에 대출금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뭘 집어넣어버렸어? 경매 집어넣었어.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얘가 6억짜리가 얼마 팔려버린가? 5억 원에 팔려버린 거죠. 그럼 난 양도세 걱정한다 안 한다? 뭐가 나와야지. 나는 이익이 발생하기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손실이 발생한 거죠, 손실이.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여러분. 이게 양도소득세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뭐 하려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나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자, 그럼 줄이는 방법 따집시다.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다고? 두 가지. 첫째, 무슨 금액을 줄이거나 양도가액을 뭐 하거나 줄이거나. 그래서 실제 얼마 팔았지만 5억 원에 팔았지만 얼마 판 걸로 4억 원에 판 걸로. 소위 말하면 이게 뭐야 이제? 다운 계약서가 되는 거야. 다운 계약서 누가 써줘? 공인중개사 써주는 거죠?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된 거 아니야. 이거 왜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왜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줄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또 취득세는 뭘 줄이겠다는 얘기야? 취득세 줄이겠다는 얘기죠. 얼마 주고 산 게 아니라 5억 주고 산 게 아니라 4억 주고 산 거라고 했죠. 나의 양도가액은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야? 취득가액이야. 그러면 나는 양도자면 양도소득세고 취득자는 뭘 내는 거야? 취득세. 그러니까 이때 세금을 뭐 하려고? 적게 내려고 도자나 수자나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 안 돼? 되죠. 이때는 도자와 수자가. 너는 양도소득세 적게 내고 나는 취득세 적게 내고.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 써달라는 얘기야?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얘기야.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거 이거야. 까불고 있어.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데 고객이 다운 계약서 써달란다. 자꾸 써주면 너랑 거래하는 거고 안 써주면 딴 데로 가겠대. 공인중개사 세고 센 게 공인중개사인데 옆집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자, 그러면 이런 요구를 받으면 여러분 다운 계약서 써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합법적으로 피해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도자나 수자나 다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니까 일치가 되니까 다운시키다고 그랬지만, 자, 거꾸로 이제 이걸 얼마 주고 산 사람이 5억 주고 산 사람이 얼마 주고 산 거였어? 4억.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유하다가 이걸 뭐 했어, 여러분? 처분했어. 그러면 이때 취득자가 이제는 뭐가 되는가? 양도자가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세에 보면 이러한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법조문 여러분 책 혼자 공부하고 싶어 해도 충분해. 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줄 몰라서 오는 거 아니잖아. 다만 그냥 여기 온 거는 제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니까 여기가 잘 나고 요건 안 나니까 요건 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한 번만 살짝 보시고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대신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 정말 강의는. 근데 여러분은 시험에 당장 큰 거니까 이런 데는 관심 없어 하죠. 이게 이제 실전 세금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요. 이 사람은, 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가불이야. 우리 공부하다 보면 누가 나와? 가불.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애가 가불병정이야. 얘들은 나올 때마다 정체가 다 다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1년 내내 골치 아프게 하는 애들이 바로 가불병정이야. 정말 짜증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는 나올 때마다 달라. 그러면 갑한테 뭘 내고? 야, 갑한테는 여기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양도소득세, 을은 뭐가 되는 거야? 취득세. 자, 여기서는 을이 뭐였지만 취득자였지만 자, 을이 이제 누구한테 파는 거야? 병한테 파는 거죠. 그러면 을한테는 다시 뭐가 되는 거고? 병한테는 이거야. 바로 부동산 세법이 이거 흘러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자, 얼마에 팔았냐? 6억 원에 팔아서 단기간에 팔다 보니까 여러분 을이 병한테 얼마 양도했다고? 6억. 자, 근데 병은 제대로 신고하겠대. 제대로 신고합시다. 그래서 얼마짜리 써달래? 6억.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야? 을 입장에서 봐봅시다. 을은 얼마 주고 샀어요? 실제 얼마야? 5억. 그럼 양도량 차이가 얼마야? 1억 원이죠. 근데 이 당시에 뭘 썼어요? 다운계약서 썼어요. 그러니까 취득가가 얼마나 제시가 되는 거예요? 4억. 그러면 양도체가 얼마 나와요? 2억이 들어. 취득할 때 1억 원을 줄여놨더니 이놈이 나중에 뭐 할 때? 양도할 때 붙어버리네.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취득세를 뭐 할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 쓰면 뭐 할 수 있지만 줄일 수는 있지만 네가 지금 이 줄인 게 어디에 붙는다? 양도소득세 붙는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죠, 여러분이. 그럼 이 사람 이거 다운계약서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왜? 자기가 1억 원을 다 양도세 다 토해내 버린 거야. 더 내. 뭐보다?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다운 계약서 쓰는 순간 이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은 그래도 씁시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할 때? 양도소득세 할 때 얘는 얼마를 신고하는가? 1억 원을 신고해? 2억 원을 신고해? 을이 2억 원을 신고해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 을이 얼마 양도한 걸로 해? 얼마 주고 산 걸로 해? 4억 주고 산 걸로 하면은 양도체가 얼마나? 근데 실은 얼마인데? 그럼 여러분 이걸로 할까? 여러분은 그냥 착하신 분들이네.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실은 그때 얼마 주고 산 게 아니라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샀다? 5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해버리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알았어. 그때 너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5억 주고 샀다고. 그 계약서에 있니? 있대. 그래서 실제 계약서를 주는 거야. 그래? 잘했어. 그래서 너는 세무서에서 너 얼마를 신고하라고 그래? 1억 주고 사라고 해. 신고하기로 했죠. 그때는 세무서장은 신났어 안 났어? 신났죠. 누구 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누구 잡으러 가는 거야? 갑 잡으러 가야죠. 갑 잡으러. 이해하세요 여러분? 갑한테 고지서 보낸 거죠. 야 갑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가 이때 얼마 판 게 아니라 4억 주고 판 게 아니라 5억 원에 판 걸로 신고했더라.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한다. 누구 말이 맞니? 5억 원에 판 거리 맞니? 4억 원에 판 게 맞니? 입증하라. 네가 4억 원에 팔았다면 4억 원에 팔았다는 걸 뭐하라? 증명하라. 증명을 뭐하면? 못하면 세무서는 얼마에 판 걸로 하겠다? 5억 원에 판 걸로 하겠다고 최고장이 날아갑니다. 신고하시오. 증명하시오라는 최고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4억 원에 팔았다는 걸 증명을 해 못해? 못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결론 세법상 얼마 양도합니까? 5억. 그러면 추징 얼마 들어갑니까? 1억 원이란 양도소득세 추징 들어갑니다.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부과되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를 떼는데 얘는 뭘 썼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썼어요. 얘는 세법을 잘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라고 이중계약서 썼기 때문에 얘는 세법상 부정행위자가 됩니다. 그러면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돼요. 에고
이때는 적게 냈지만 결국은 다 뭐 하는가? 토해내는 거죠. 세금. 4, 5억 원 내서 세금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냈으면 안 내도 될 뭐를? 가산세 두들겨 맞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맞아요. 그리고 이때 낼 걸 이때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연일수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일수 계산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려버립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이런 걸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할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 그러면 설명하면 다운 계약서 쓰는 사람이 못 한다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는 정선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무실 냈는데 아는 게 없어 맨날. 내가 민계공원 자신이 있는데요. 자신은 있어 민계공? 제가 여러분 오늘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법의 결론은 뭐다? 돈이래서요. 놓치지 마세요. 세법의 결론은 돈입니다. 이게 다른 법과 달라. 민법, 공법, 중개법 다른 법과는 달리 세법은 즉각적으로 뭐와 연결돼? 돈이야 돈. 돈. 이래서 무섭다니까 여러분. 세법은 결과가 곧바로 뭐와 연결된다? 돈과 연결돼 여러분. 돈과. 그래서 부동산 세법 16문제와 관계시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합격해서 실무 나갔다? 기업했어. 그럼 여러분 이제 전문가라 명표도 다 쳐놓고 공인중개사 그냥 봉황 박아놔. 딱 박아놔갖고 씨 대통령이 한다는 무궁화 휘장에다가 공인중개사 딱 걸어놓고 씨 등록증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막 자기가 봉황 막 그려놔 그림으로 금색으로 막. 그리고 붓글씨 여기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로 막 이름도 썩 붙여놓고 그 딱 깔아놓고 왔는데 그래서 고객이 와 부동산 전문가니 님한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본데 고객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걸랑요. 이러면 여러분 전문가로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의 경제 활동 여러분 봐요.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는 무슨 과목이고? 부동산 학개론이죠. 투자 의사 결정은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소위 말해 여러분 잘 배우셨죠? 이거 아니야. 그죠? 소변 금지 해갖고 이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냐 아니냐 화판단에서 사자. 사는 거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과목이 뭐고 부동산 학개론. 그래서 사기로 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매매라는 법률을 다루는 것이 뭐고 민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등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공시법이 되는 거고 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배우는 게 바로 뭐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2차 과목인 공법, 중개법, 공시세법은 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업에 종사할 때 필요한 지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법과 학개론은 공인중개사로서의 기초적 소양 지식을 물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2차 과목은 특징이 다 바로 여러분이 뭐와 업무와 관련된 법이야. 그래서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같이 여러분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하실 때 비록 세법, 공시법 16문제, 24문제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수와 관계없이 여러분 실무 나가면 직방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인세와 대물세. 저는 이거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요것 좀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대인세란 말이 나오고요. 대물세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때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부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대인세냐 대물세냐 이 말에 꼭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대해서 대인세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대물세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야. 근데 어떤 교수님은 대자를 안 붙여. 그래서 뭐라 그래? 인세, 물세. 어떤 교수님은 대할 대자 붙여고 대인세, 대물세. 그래서 요 대자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인세는 세법의 특성상 누구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과세권자를 말하는 걸까?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걸까? 그렇죠.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납세 의무자별로 여러분 대인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하냐? 합산 과세를 해요. 그리고 합산 과세할 때는 얘는 반드시 예외 없이 여러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아주 좀 어려운 세법 용어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대물세는 과세 물건별로 얘는 뭐를 보고 과세하는 거니까? 물건을 보고 하니까 얘들은 개별 과세가 이루어지고 얘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세법을 강의할 때 비례세율을 뭐로 한다 여러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해서 이렇게 원칙을 굳이 얘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뭐가 한마디가 더 있다는 걸 얘기하냐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법이나 다른 것과 똑같아요. 뭐뭐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그 원칙으로 한다는 말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예외가 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대인세는 말이 나오면 얘들은 항상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말과 연결되느냐면 합산이란 말이 연결돼야 돼요. 꼭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합산 과세 때는 반드시 어떤 세율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세트야. 세트. 요 말이 나오면 요 말이 나오고 요 말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게 키워드인가? 출제는 시험에 낼 때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 대물세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고 개별 과세란 말이 나오고 여기는 무슨 세율로 나오는가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그럼 요거를 출제는 시험에 내면 요걸 어떻게 하는가? 바꾸는 거지 순서를. 이런 게 키워드야. 그러면 요런 데다 여러분은 반드시 시뻘겋게 빨갛게 표시를 노랗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막 넘기다가 한눈에 딱딱딱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한눈에. 그러면 여기 대인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국세 쪽에서 배우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전형적인 대인세고요. 우리가 지방세 쪽에서 배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대물세야. 그래서 무슨 과세야?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 개별 과세 기본적으로 무슨 세를 적용하는가?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하나 적어놓으세요. 예외가 있어요. 이건 적어놓으셔야 돼요. 적지 말고 카메라를 찍어. 저는 포토타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 말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대인세 그러면 무슨 말을 찾아가야 되고 합산과세란 말을 찾아야 되고 여기는 어떤 세를 찾아가야 되는가? 누진세율. 대물세 그러면 이제 무슨 과세를 쫓아가고 개별 과세 찾아가고 무슨 세를 좋아하는가? 비례세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게 키워드야. 이렇게 연결되는가? 그러면 이거 출제에 살짝 뭐한다? 순서를 바꿔버리면 틀렸다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걸 좀 보셔야 되죠. 무슨 세율?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뭔지 아셔야 되죠. 자,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의 차이점은 여러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로서 자, 세법은 결론은 산출세 계산입니다. 얼마예요? 라는 걸 계산한 겁니다. 그때 그 얼마예라는 세액을 계산할 때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뭐와? 과표와 뭐가 있어야 된다? 세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비례세율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과표가 1억짜리인지 5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100억짜리인지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요.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 가액이 얼마짜리 관계없이 무조건 4%의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내가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경락은 유상 취득이에요. 그죠?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 가액이 2억짜리냐 5억짜리냐 10억짜리냐 100억짜리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몇 프로 때린다? 4%의 세율을 때려. 한 해의 세율로 때려. 요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례세율. 또 비례세 대표가 바로 부가가치세야. 부가치세 몇 프로 여러분? 10%. 물건이 얼마짜리냐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10%가 때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비례세율.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누진세율이란 건 뭐냐면 누진세라는 놈은 그 과세 표준이 일정한 구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이거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누진세율은 무슨 형태냐면 계단형 형태, 여러분. 그런데 비례세는 어떤 형태냐면 수평선의 형태야. 과표,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비례세는 무조건 하나? 비례세를 정하는 하나의 세율. 취득세 4%, 매매면 몇 프로? 4%.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세는 무조건 매매면 몇 프로다 여러분? 4%.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짜리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4% 때리는 거야.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몇 프로 때린다고 여러분? 10% 때려 무조건. 내가 오늘 편의점 가서 10,000원짜리 빵 하나 사 먹어도 그거에 대해서 10%로 모르는 거 부가가치세. 가다가 비싼 전자제품 하나 사갔어도 그 가액에 따라서 무조건 몇 프로? 10%.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 누진세는 무슨 형태? 계단형 형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세율. 소득세는 최저 6%부터 출발해서 최고 38%까지 가요, 여러분. 그래서 1,200만 원,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세 과표를 계산해서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 1,200을 초과해서 4,600만 원 사이에 있다. 그러면 1,200을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 구간의 금액은 15%. 그래서 1,200까지는 얼마? 6%. 그리고 1,2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 4,600만 원까지 몇 프로? 15%. 이렇게 때리는 거야.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까지는 24%. 그래서 과표가 뭐할수록 소득이 뭐할수록 커질수록 과표가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형태의 세율을 뭐라 그런다 여러분? 누진세율. 그러면 우리 소득이 클수록 적용되는 소득세는 어떻다? 높다. 근데 취득세 매매일 때 4%, 부가가치세 10%는 그게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무슨 세를 때려? 비례세율이죠. 그러면 과표가 클수록 어떤 세를 받는 게 유리한 거고? 비례세율. 과표가 적을수록 어떤 세율? 누진세율이 뭐 이런 거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세율을 비교해 봐야 돼. 그거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걸 바로 우리 부동산세법에 이제 컨설팅이라는 거죠. 어떻게 양도할수록 어떻게 해서 세보다는 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컨설팅 능력이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살아남아요. 제가 노원에서 지난주에 예전에 합격하셨던 분을 몇 분이 왔어요, 학원에. 남자분인데 어떻게 잘 되십니까? 그랬어. 뭐 몇 년 만에 뵀어요. 근데 그분이 네 분인가 이렇게 다시 왔어. 4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여기 우리 노원에 뭐 명성을 듣고 와갖고 뭐 찾아왔어. 학생들 데리고 온가 그분이. 합격자 이미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업에 잘 되세요? 그랬더니 폐업했대요. 2년 전에. 폐업했대요.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하면 뭐 합니까? 폐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34살짜리 젊은 공인중개사 저기 약수동에서 하는 공인중개사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걔는 신났어요. 지금 물 올랐어요 아주. 나는 왜 공인중개사 업에 돈을 못 번다고 그렇게 폐업을 하는지 모르겠대. 걔는 잘 벌어요. 젊은 친구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애인을 공인중개사 만들려고 작년에 제가 다니는 학원 집어넣었다가 애인이 그냥 포기했어.
아니 나 그냥 딴 일 할래. 저는 잘했다 그랬어요. 왜? 두 사람이 다 공인중개사 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몰빵하지 마라 그래요. 분산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걸 잘못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온 가족이 공인중개사업을 한대. 그걸 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분산하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몰빵, 소위 올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업이 뭐하면 안 좋으면 가족 전체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진짜 여러분, 요거 하나 할게요. 제가 알던 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공인중개사업을 냈어. 그땐 집에서 놀고 있는 아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뭐하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처럼 보기가 싫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뭘 하냐면 내 사무실 한 칸에다가 내갖고 여기다 뭐 하겠냐면 그 뭐죠? 벽지 있죠. 도배. 인테리어 하는 거. 그리고 택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물리는 거죠. 이해하세요? 중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택배 뭐 소개하고 뭐 도배 다시 하자 뭐 하자 그러면 그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고자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자기 다른 일을 하던 철을 데리고 끌고 와서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한참 좋을 때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두 부부가. 중개 수수료 받고 택배 그거 소개는 수수료 받고 도배지 싹 인테리어 다시 하는 거 그거 소개받고 벽지 팔고 또 좋았어요. 그때는 자주 연락하고 돈을 많이 저는 고기도 사주고 그랬어요. 돈 잘 버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뭘 사주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자랑하고 싶어. 나 그거 한 끼 얻어먹는 거 2시간 걔 얘기 들어주고 있어야 돼. 이해하세요? 그거요.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제 카페에도 안 오고 다 끊겼어요. 저랑 연락이. 그래서 김 사장 어떻게 연락이 없어? 그랬더니 폐업을 했대요. 폐업을 했대요. 뚝섬에서 했던 분인데. 폐업하니까 어떻게 돼요? 2-4배가 먹을 게 다 없는 거야. 맞아요? 원래 그 1,000원 딴 일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딴 일 하고 있던 분은 그러면 자 이게 안 좋아. 그래도 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분이 못 본 대신 이분 거라도 먹고 살죠. 이해하시죠? 그게 소위 말하는 분산. 영어로 말하면 뭐야 그게? 포트폴리오. 어? 그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몰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한테 너 애인 그냥 딴 거 하라. 간호사 그 저기 뭐야 간호 뭐 하여튼 예, 그거 하는 건데 그거를 중개사 그래서 저 좋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하지 마라. 넌 그건 잘못 생각하다. 분산해야지. 미래 사업이란 거 항상 모든 게 좋을 수가 없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쁠 때는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두 사람이 다 그거 하고 있으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둘이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당장 반대했죠. 아, 그거 하라고 해라. 비 오는 날에는 야 날씨가 좋을 때는 비 올 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 사업자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몰빵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저는 절대 그래요. 자 소득세 보세요.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 여러분? 대인세.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어떻게 하라? 1년 단위로 합산하는 거죠. 이해하셔요? 1년 단위로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뭐하면? 크면 클수록 내는 세금도 어떻다? 높아진다. 이런 세를 뭐라 한다? 누진세율. 무슨 세일 때? 대인세.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가세야? 합산가세. 중요한 개념이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이런 개념을 모르면 엄한 소리 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때? 대물세. 내가 올해 부동산을 3번 취득했어. 돈 좀 벌었네. 그럼 내가 올해 부동산 3개 샀어? 그럼 내가 4명으로 3개 샀지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따로 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드릴게요. 하고 끝낼게요 오늘.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갑시가 A재산, B재산, C재산 몇 개를 갖고 있어요? 3개를 갖고 있어요. 자 요거 갑이 몇 개 갖고 있어요? 3개요. 그러면 봅시다. 재산세는 무슨 세 여러분? 대물세. 그러면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재산세는 무슨 세니까? 대물세니까. 자 이해합시다. 사람을 보라 물건을 보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야. 누가 갖고 있어도
갑이 갖고 있어도.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하라? 각각의 재산에서 어떻게 하라? 개별 과세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갑은 재산세 몇 개 나오는가? 3개 나오는가? 이게 무슨 과세요? 개별 과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무슨 과세라고? 합산 과세야. 그럼 이 가액을 뭐해서? 요 가액을 뭐해서? 합한 가액. 이걸 누가 갖고 있으니까? 갑이 갖고 있으니까 갑한테 종부세를 떼는 이 가액을 뭐한 가액? 합한 가액이다 종부세 떼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나오죠. 이게 대인세 여러분.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은 재산세는 모든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의 가액이 돼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해. 근데 종부세는 무슨 과세한다고? 합산 과세. 전국에 있는 A 대산, B 대산. 자, 요게 화곡동에도 있고, 요게 서초구에도 있고, 요게 저 전라도에도 있어. 그러면 재산세는 따로따로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이걸 뭐해서 합해서 합한 가액에서 뭘 때린다는 얘기야? 종부세 때린다. 이게 뭐야, 여러분? 대인세와 대물세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인세와 대물세의 개념이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6번, 7번 이게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해당 내용이 나올 때 설명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5쪽에 조세 체계 있죠. 딱 보는 순간 더럽게 많어 적어. 많어. 이거 다 배우는 거 우리가? 아니.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국세는 뭐 종부세, 양도세 이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156쪽 있죠. 자, 여기 이제 세법 용어죠, 여러분. 세법도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무슨 용어가 있다? 법률 용어. 여기부터는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좀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155쪽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월 달 12월 달은 입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개별 세법 배우는 것보다 어떤 조세 큰 흐름, 개념 이런 게 배우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가 쉬워요. 근데 어떤 큰 그림을 못 그린 상태에서 계속 개별 조문 공부해봐야 그 조문 안에서만 외우고 나오면 몰라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12월 달은 우리 세법을 우리 어차피 세법은 내년도 다시 모아야 돼서 개정된다 그랬죠. 지금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봐야 개정되면 또 오히려 혼란 이야기여서 여러분 11월 달, 12월 달은 입문해서 큰 틀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나서 3시간 강의했는데 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면도 없잖아 있고 좀 생뚱맞은 면도 있었는데 우리 같이 우리 내년 10월에 정말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저는 강의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